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들여오려고 했던 백신은 3천만 명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니겠죠. 대구시가 선수금을 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일단 대구시가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다.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또 복지부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해서 이게 당분간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지난달 31일 밝혔던 내용 먼저 들어보실까요? 백신 그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대구시 의사야 메디시티 협의회가 중재로 백신을 지금까지 정부가 계획한 백신 이외에 국내에 도입하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진전이 돼서 그걸 정부에 토스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실제로 성사가 되면은 아마 조기에 우리가 이 백신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대구시와 대구시 의사회 메디시티 협의회가 외국에 백신 공급 유통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단계까지는 진전을 시켰지만 그 다음 단계는 정부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가 할 부분들은 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준, 지금 권영진 시장 말을 들어보면 일단 뭐 정부를 통해서 구한다라고는 하지만 대구시가 마치 이를 다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말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또 애당초 공식적으로 화이자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정부 자체가 계약의 주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그 국가 간 계약이 아닌 경우에 유일하게 유엔이라든지 이런 제3세계를 위한 자체 국가가 가난한 나라의 경우에 그런 일부의 그 유엔이라든지 국제기구의 돈을 통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화이자 같은 경우는 미국과 독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회사는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고 생산하는 공장이 다른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본사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자체에서 뭐 자체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뜻에서 권영진 시장이 여러 가지 어떤 뭐 정부의 백신이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도와준다는 것까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만은 슬프게 저는 얘기를 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자면 희망 고문을 당한 거 아닙니까? 마치 대구에는 다 만들어줬는데 정부가 무능해서 그걸 놓쳤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과연 그런 물자들이 그게 이제 독일에서 생산된 것이든 뭐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든 간에 현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모더나나 화이자는 좀 더 이건 비축 물자로서 두고 있겠다 싶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는 얘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수본의 손영래 반장은 사기일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외국계 무역회사가 대구시와 대구시 의료인단체 쪽으로 제안을 했던 내용을 대구시가 좀 전달한 사항이었습니다. 정부들도 구하기 힘든 건데 일종의 외국 무역회사가 그걸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워서 화이자 본사에 확인을 좀 요청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화이자 본사에서 지금 통보를 받은 내용은 이 정품 여부에 대해서는 화이자가 각국의 정부와 이 WHO 같은 국제기관에만 공급을 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 지금 어떤 참여단체에도 수입, 판매, 유통을 승인한 바 없다는 내용 하나고 이 무역업체 자체는 공식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업체로 이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화이자 백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 진 여부가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통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입장만으로 보자면 일종의 사기. 최경철 의원, 그래도 대구시가 선수금은 안 줬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에 물어보니까 백신 오퍼상들이 최근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오퍼를 우리가 받아와서 백신을 공급해 줄 테니까 오퍼를 해주면 우리가 화이자에 가서 받아줄게. 이렇게 해서 대구시의 산하의 대구 메디시티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의료인들로 구성된 그 협의회로 그 오퍼상이
아마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3천만의 분이 있는데 3천만 명분이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좋지. 이렇게 돼서 메디시티 협의회에서 권영진 시장한테 보고가 됐고 권영진 시장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하려면 그 대구시 광역단체장 정도의 사인이 들어간 결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재까지는 해줬답니다. 사인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추진이 잘 되지 않았죠. 근데 메디시티 협의회의 주장은 그 오퍼의 그 구체성이 워낙 많아서 자신은 지금도 아직도 오퍼가 성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거기 사기꾼들 뭐 할 때 그게 정말 그렇죠. 믿을만 하니까 그게 성공하는 거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경솔한 부분이 있었고 메디시티 협의회도 그 오퍼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많이 했고 권영진 시장도 그렇게 된다면은 좀 더 많은 것을 알아봐야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발표까지 성급하게 한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결국에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앞으로 이게 그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앞으로 이런 오퍼상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신뢰도 없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실제로 물건을 주지 않으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중앙정부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적 교수, 지금 그러면 좋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원칙대로 하자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는 따로 구입할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그걸 그러면 정부 당국에 연결을 시켜주자. 이렇게 갔어야 그게 원칙 아니겠어요? 전 그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3천만 분의 백신을 갖다가 지방정부도 아니고 사실은 그 무역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들 협회, 메디협회 이런 데서 뭘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구시의 권영진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초반에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 이후에 이제 그 코로나를 잘 극복하는 시장의 이미지를 상당히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서 대구시에 대한 이제 행정의 문제, 수장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아마도 저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갖춘 시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과도하게 좀 진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당히 무한하게 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권영진 시장의 이번 행동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검증이 끝날 때까지 저런 사실관계를 밝힌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사실 뭐 공치사라는 관점으로 뿐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다른 물품과 달리 이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검증을 중앙정부의 이 루트가 맞는지를 확인한 차원에서 토스한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것을 뭐 사기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고수습본부장의 태도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고 왜냐하면 확실히 밝혀진 다음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역단체가 예전에 이재명 지사처럼 독자 도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런 제안이 왔는데 정부에서 검토해봐라라고 이렇게 토스한 거거든요. 그다음 정부에서 검토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이건 안 된다라고 드랍을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 여타 뭐 정치적 의도를 담는 것은 맞지 않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볍게 다루거나 또는 이것을 미리 밝혀서 혼란을 초래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경철 의원 요즘에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좀 백신 사기 이런 게 좀 기승을 부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또 팬데믹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그리고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번 맞아도 안 된다. 3번, 4번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돌파 감염 2번 맞아도 또 감염되더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백신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계속 부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백신이 일단 설치고 있고 뭐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사기단이 적발이 돼서 뭐 한 도즈에 뭐 보통 한 $20 정도 하는 거를 $250에 팔았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폭리를 취할 가능성. 그리고 폭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진짜 이야기 아니라 물주사를 공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텐데요. 이런 것이 발생하자마자 저희가 사후 약방문으로 처치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미연에 방지하고 정말 진품만 우리가 받고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것을 미리
확보를 해서 또 신뢰 있는 기관으로부터 확보를 해서 제때 들어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입하는 날짜를 정확히 지켜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날짜를 어기면 모든 책임을 공급사에서 준다. 이런 계약 조건을 달아서 이스라엘 조기에 접종에 성공했다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계약 조건들을 잘 살펴서 가짜약 그리고 폭리약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백신 관심이 워낙 높은 시점이라서 더욱 민감한 뉴스가 됐는데요. 그런데 권영진 시장,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부딪히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신천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보건소 총괄팀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대응을 좀 제대로 못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긴급 생계자금 관련해서 얘기가 있을 때 막 갑자기 쓰러진 적도 있었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가 하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와서 우리가 한국군 55만 명분 받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매우 비난하는 그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개념 없는 정치야, 무능한 정부야, 비겁한 전문가들아. 저걸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봤는지. 그런가 하면 거리두기를 대구, 경주 자체적으로 밤 11시까지 허용하기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그랬다가 결국은 철회하기도 했는데 좀 하나가 돼서 코로나 이겨내야 될 이런 시국에 김영주 의원 아무리 야권 단체장이지만 너무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 보이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국가의 안전, 국민의 안전과 관련돼 있는 개인 안보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어떤 정당과 어떤 정파를 초월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마다 요구가 다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한계라든지 고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참에 드러내놓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저런 쓰리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욱더 혼란스럽고 희망 고문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이런 백신과 관련된 안보나 건강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좀 보수적으로 좀 차근차근 신중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신뢰가 중요하죠, 신뢰가.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런데 여권 대선 주자 이른바 빅3 세 분의 입장이 좀 대조를 이뤄서 관심을 모읍니다. 이낙연 전 대표 말씀에 공감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공정한가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송영길 대표와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을 했고 정세균 전 총리도 회고록 참 가슴이 아리다. 그러면서 지도부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 평소 정면 승부 스타일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관련된 녹취들을 쭉 먼저 들어보지요.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책의 그 내용이 그 검증 과정에서의 본인의 실수나 혹은 이런 문제가 많은 분이라고 적혀 있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 여러 경고와 우려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최종적인 임명 과정까지 가게 됐는지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은 어땠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성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김준혁 교수 대선 주자들 반응 들어보기 전에 먼저 지금 박용진 의원이 조국 수석과 저 부분을 조금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그때 당시에 윤석열 총장 청구한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책임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내가 그 추천한 거 아니다. 책을 잘 읽어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민주당 이 문제 이걸로 딱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송영길 대표의 발언 이후에 그 뭐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민주당 당내 홈페이지에 송영길 대표 탄핵과 관련된 강성 그 민주당 세력들 뭐 그렇게 표현들 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그 요청이 굉장히 좀 셌었거든요. 저는 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좀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다가 지금 이제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있었던 그 검찰 개혁을 요청했던 뭐 조국 수호 혹은 뭐 검찰 개혁 이렇게 외쳤던 서초동과 여의도의 집회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 송영길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좀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당분간 민주당 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좀 등장할 것이고 이 내용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번에 대통령 그 후보 이런 그 경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준. 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이 같은 반발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전히 검찰 개혁 우리가 뭐 나름대로 검찰 개혁을 꾸준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과가 없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뭐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 그럴까요? 뭐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넘어서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확정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먼지털이 수사한 것도 사실이고 별건의 수사를 한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과하다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검찰 개혁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믿는 당원들이 국민의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지나치게 말하자면 조국 전 장관의 가족으로 인해서 실망해서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배제하고 논의할 수 있는가가 좀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정리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 싶습니다. 자, 최경철 의원. 일단 그 여권의 빅3 입장 왜 그랬는지 이해는 갑니다만 이재명 지사 왜 말을 아끼고 있을까요? 모든 초점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이재명 지사가 약간 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올 연말쯤에 집단 면역이 달성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제가 화랑세로 돌아선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이 정말 고공행진을 하는 지지율로 끝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오는 민주당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손으로 받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서는 자기가 당선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모든 대통령이 레임덕이 왔기 때문에 그 대통령과 결별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을 밟고 일어서서 자신이 대통령이 됐지만 이제는 그 앞선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분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의 현실이고 하지만 우리 김영주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탈진실의 시대 탈상식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많은 대권 주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정말 돌아봐야 한다. 어제 송영길 대표가 처음에는 마치 조국 전 장관을 굉장히 비판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 용두사미가 됐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구조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달리는 이 구조에서 탈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현실만 보고 이상을 못 본다는 것인데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상을 버리고 현실만 쫓아야 할지 참 저는 어제 상황을 보고 많이 비애스러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넘버 2번을 달고 대선에 나가겠다.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지인들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가 되겠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될까요?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민주당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지금 이 그 본 경선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가 좀 빨라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경선 과정을 제시했던 결국에는 버스는 공정한 시간표대로 운행하고 네. 거기 탑승할지 안 할지는 개별 후보들이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그 논리가 예. 원래는 나경원 주호영 후보가 계속 아이고 사람이 타기 전에 버스가 출발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타고 싶은 사람들 알아서 탈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제가 말했던 것이 사실 가깝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과 측근들의 말을 이제 전언한 것을 들어보면은 예. 사실상 뭐 저희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타겠다는 의지로 화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이런저런 얘기 들리는 것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으로 오는 것 같아 보이죠? 아직은 확실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저게 그 본인이 직접 말한 건 아니고 다 측근들 통하거나 예. 만난 사람들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들인데 제가 볼 때는 다 근거가 확실치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본인 의도가 있는 발표라면 그건 전당대회 본인의 어떤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 전에 본인이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의사표시는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겠죠. 방금 이준석 후보와 같이 저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해석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것은 이제 유권자의 몫인데 예. 어찌됐든 지금 국내심에 들어오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한 입당 시기도 제가 볼 때는 6월 초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국내심 당권을 누가 어떤 분이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 입당 시기 내지 입당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후보 입장이라면 예. 사실은 경쟁은 최소화하고 싶은 게 후보들 입장이거든요. 그다음에 값어치는 가장 높이고 싶은 게 후보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입당 시기, 입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언론들이 전부 다 지금 입당을 전제로 해서 기사를 쓰고 계신데 예.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보고 아닐 있습니다. 수도 있다.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최근에 만났다는 사람들 또 접촉했다는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잖아요. 정진석, 권성동, 윤희숙 그리고 장제원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국민의힘에 안 들어온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뭐 저 역시 입당을 해서 대권 레이스를 했으면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신 분들이 대화하면서 그런 취지로 아마 얘기하겠죠. 권유를 했겠죠. 네. 예,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 부정적인 말은 안 나왔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해석을 이런 식으로 아마 전언했을 것으로 좀 보이고 물론 입당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입당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본인이 결심을 안 했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을 아마 제일 처음 만난 그 의미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원해서 만났다기보다는 예. 만나자는 제안이 와서 만났을 것으로 보이고 또 특정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실은 그 측근 한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저는 아마 그 얘기가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대표마다 약간 입장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고기의 비유를 한 거죠. 예. 빨리 들어와서 유구가 되든 늦게 들어와서 수입산이 되든 사실은 먹이거든요. 예. 근데 물론 그런 의미로 얘기를 안 했겠지만 어찌됐든 당권 주자별로 외부 주자에 대한 태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당권 주자가 결정이 되거나 해야지만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뭐 이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밖으로. 그런데 만약 혹시 얘기하는 과정에 만난 사람들 면면을 봤을 때 삼지대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한번 새롭게 해보고 싶은데 그때 도와줄 수 있겠소라는 생각으로 만난 사람들일 수도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 공간이라는 게 시시각각 이 공간이 다른 공간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이 이준석 후보의 돌풍에 따라서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죠. 그러나 또 다른 공간이 또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 자기한테 맞는 공간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당위가 아니고 사실 현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크거나
본인이 쓰임새가 있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본인이 여러 세력이 좀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제 최대한 늦춰서 예를 들면 민주당의 경우는 9월 달에 후보가 결정되니 예. 그 후보 결정되는 그 양상을 보고 거기서도 이탈 세력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3지대라는 것은 지금은 미미하지만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서 크게 열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총장 입장이라면 지금 단언하면서 본인의 행보를 미리 구속시켜 놓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나중에 또 어떤 뭐 결정을 하더라도 내가 언제 이렇게 한다고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직접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방금 전에 이준석 전 최고 얘기 들어봤지만 나경원 전 대표 또 주호영 전 대표 다 들어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실까요? 제가 이미 직간접 소통을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이미 여러 가지 의사를 타진한 적은 있습니다. 잘 안착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당내에서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 부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틀을 좀 마련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전당대회가 끝나면 멀지 않아서 7월 중으로는 입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어떤 토론회에 가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즉시 입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반론이나 반박이 없는 상태고 또 우리 당 의원, 현직 의원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이런 걸로 봐서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것이고 7월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빠르면 6월 중에도 가능하다. 최경철 의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예상이 일반적인 예상인데 윤기찬 부위원장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신중하게 보는 것 같아요.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조금 지금까지 행보와는 비슷하게 더 신중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골대 앞으로 점점 다가가거든요. 이제는 실축을 해버리면 끝난단 말이죠. 뭐 상대 골대로 가까이 갈수록 실축을 해버리면 끝나는 경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그 중앙선쯤에 있으면 잘못했다가 실축해도 다시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바로 골문 앞에서 실축을 한번 해버리면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뭐 이준석 후보가 되든지 나경원 후보가 되든지 그리고 나서 또 보겠죠. 한 2-3주 정도 싸우나 안 싸우나. 당대표가 되고 나서 급작스럽게 당이 안정되느냐 아니면 더 싸우느냐 이렇게 되면은 그 2번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위험 요소는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고정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가망성은 없다는 것이죠. 안철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움직임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크리스트에 확인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2번을 달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에 모든 것을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체크를 계속 해갈 것이다. 지금 괜히 경거망동해서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날릴 수가 있고 그리고 자칫 자신이 발걸음을 잘못 내디디면 지금 장모에 대한 수사 그리고 자신이 검찰에 있을 때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던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역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할 것과 체크리스트가 너무 많다. 저는 여름까지 굉장히 정중동의 행보로 신중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다면 정말 혹독한 검증 거쳐야 되겠죠.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페이지를 넘겨서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 정치 선언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 거쳐야 될까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은 최근에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장모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남한테 피해 준 적 없다고 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최 뭐든지 다 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용민 최고위원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는데 그 내용 들어보실까요? 윤석열 씨가 그 장모 사건 수사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개입을 했거나 했다라고 하면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수사의 대상이라서 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예.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또 뭐 굉장히 떳떳하게 장모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진짜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장고 증명서를 위조했던 것들도 이미 다 밝혀져 있고 자백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실제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께서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태다. 김영준 의원, 지금 뭐 저런 발언이 앞으로 닥쳐올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어떤 것들 검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선은 뭐 이제 첫 번째로는 그 본인과 연관돼 있던 검찰 예. 조직 속에서의 예. 그런 부분들에서 몇 가지 이제 자기 측근의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무슨 뭐 그 수사해야 될 걸 안 하고 넘어간 적이 있는지, 또 방금 김용민 의원도 얘기했습니다. 자기 장모나 친인척 가족과 관련돼서 수사에 영향을 끼친 적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좀 독특한 것은 바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10원 한 장도 피해 준 적이 없다, 이 말이 예. 이제 나중에 신랄한 어떤 검증의 대상이 될 겁니다. 예. 그런데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이 이런 정도 얘기를 했을 때 다 이제 반박을 해야 될 예. 그런 어떤 스스로의 장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인이 그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다시 이제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예. 그것도 진짜 본인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그 말하자면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말하자면 그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험잡힐 일이 있으면 여기 이 길을 나오지도 예. 않았다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의혹으로 삼고 있는 뭐 우리라고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어떤 정치권에서 말하자면 한 번쯤 걸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떳떳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대변하는 얘기라고 들리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해서 혹독한 말하자면 이제 자기 검열과 자기가 또 그걸 증거를 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준혁 교수 보시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넘어야 할 장애물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아까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하고 좀 어떤 이야기를 부분?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 만난 4분의 의원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참으로 치밀하게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공주잖아요. 충청도.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부산, 영남.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강릉, 강원. 그리고 윤희숙 의원은 이제 서울, 강남이죠. 이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면서 본인이 향후 대선에 나갔을 때 이 지역에서 자기를 지지할 것이냐,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의사타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분석을 해볼 때 사실은 그 호남 지역하고 경기 일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이 지금 이제 상당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충청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충청에서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선 후보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참에 윤석열 충청도 사람이니까 반드시 밀어주자. 이런 의도가 저는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의도를 갖다가 이제 윤석열 총장은 바라봤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자기의 가장 큰 핸디캡에 대한 방어를 하려고 할 거다. 그 방어는 저는 이제 2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윤대진 검사장의 형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된 문제, 또 하나가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바로 이제 장모의 문제, 특히나 이제 장모의 요양병원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출금과 관련된 이제 장부 조작 사건, 뭐 대출금 조작 사건 이 부분인데 아마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법리적인 내용을 검토하면서 철저하게 방어를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것이 가장 좀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기찬 위원장,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런 부분도 다 뭐
공부한다고 하면서 대비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공부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게 그러니까 뭐 10원 하나 피해 준 적 없다라고 발언한 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사실은 그 신념이지 그 사실관계일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저는 장모와 관련된 문제는 결혼하기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본인 처와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검사직에 있을 때의 문제들이니까 코바나 컨텐츠라든가 도이트모터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은 이제 법리상 할 얘기가 있죠. 더군다나 그건 처분이 본인에 대해서 직권남용 다 각하됐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결과론적으로 나갔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가장 헤쳐나가야 될 부분은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양측 입장에서 처음에 부적절하다고 했던 문제들이거든 저게 다. 이런 문제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인사청문회 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은 그 당시에는 문제 없다고 했던 민주당이 지금은 또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 부분을 어떻게 스스로 넘어갈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저 부분에 대해서 다 사법 처리가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무죄든 유죄든 또는 뭐 기소든 불기소든 얼른 결정이 나야지 국민의힘도 사실은 짐을 더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걸 무기로 해서 공격을 하든 짐을 덜든 하는 것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이 신속히 진행이 돼서 얼른 끝내는 것이 양 정당 입장에서도 어떤 뭐 내용을 떠나서 양 정당 입장에서도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대선 후보를 맡거나 또는 공격하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최경철 의원. 이 굴에 오래 있다가 사람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눈을 가리잖아요. 갑자기 빛이 들어오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준석 돌풍 이렇게 돌풍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만 36 젊어서 그렇지 마이너스 3선 중진이라고 할 정도로 선거 3번이나 떨어졌고 방송 출연해서 계속 평론하고 정치적인 견해 밝히고 그랬기 때문에 신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검찰에만 있다가 딱 이렇게 등장했을 때 과연 그 많은 기자들의 질문, 검증, 반대 측의 공격 몇 집은 있어 보이던데 다 감당이 될까요? 지나온 대선을 역사를 되돌아보면 가장 대선 캠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네거티브 대응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정책이란 것은 뭐 갑자기 뜨면은 여러 전문가들이 붙어서 정책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포지티브한 정책들은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네거티브를 잘 방어하는 것이죠. 박근혜 네거티브 대응팀이 핵심적인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 조홍천 의원입니다. 조홍천 의원이 최순실 이런 것 잘 막아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BBK, 다스 다 막아냈습니다.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결국엔 청와대 갔습니다. 그만큼 네거티브를 얼마나 잘 방어하느냐 이것이 청와대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뭐 홍보팀부터 꾸렸다 뭐 이런 게 뉴스로 나던데 윤석열 총장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잘 해명하고 그리고 자신이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네거티브 대응도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반기문 총장이 바로 국내 귀국하자마자 지하철 표 못 끊어서 그냥 난타당해서 바로 며칠 만에 낙마했듯이 그러한 네거티브를 자신도 잘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을 꾸려서 여러 가지로 자신의 문제, 장모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이 또 모르고 있는 일가 친척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팀을 조속히 꾸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점이 발견하면 솔직하게 국민에게 설득하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용기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지지율에서 뭐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를 바라겠지요. 그런데 당 내의 대선 주자들 마음속에 혹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들어와라. 들어와서 조금만 견뎌봐라. 그러면 우리가 내부에서 정리할 수 있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고기론입니다. 고기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대선 주자는 당을 떠나서 본인이 이제 후보자가 돼서 그 대선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가리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한 당에 여러 대선 주자가 있는 것이 공정한 플레이로 꼭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 대선 잠재적 주자 입장에서는 큰 국민적 지지율이 무기가 되는 것이죠. 네거티브 대응다 말씀 주셨지만 가장 큰 네거티브 대응할 수 있는 힘은 사실은 국민적 지지율입니다. 그것이 국민적 지지율이 있지 않게 되면 큰 정당의 도움 없이는 사실 버티기 어렵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것은 이제 상대당과의 대결이고 당 내에서의 또 대결은 다릅니다. 그것은 국민적 지지율에 상관없이 그것은 여러 가지 공격 루트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적 지지율에 불구하고 들어와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그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대표가 어느 분이 되느냐에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 배견하기 어렵고 반기문 총장의 경우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본인의 국민적 지지율만 갖고 당내 경선 행보를 완주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 재정적인 요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정당이라는 것이 정글이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참모들이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 경선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기세가 거침이 없습니다. 갈수록 다른 후보와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자, 중진들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경륜 그리고 통합 이런 부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는 오늘 대구를 찾았다고 하지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예,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아주 높지요.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네 후보 다 합친 것보다 지금 더 높지요. 이대로 꼭 치러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튼 현재 지지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대구를 찾아서 이준석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정면 돌파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탄생에 일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동안 공적인 영역에서 사면론 등을 꺼낼 생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차피 사면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실 분이고 저는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공격에 빌미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 사사로운 고마움은 다른 방식으로 갚겠습니다. 예, 자, 저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최경철 의원. 네. 대구에서는 아직도 지역 주민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여론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류는 크지는 않고요. 뭐 이게 세월이 자꾸 가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뭐 애잔한 뭐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 잘못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면해야 된다. 뭐 이런 기류는 강합니다. 네. 하지만 뭐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제 확실히 선을 끈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사로운 정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을 밟고 미래로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것 같고 대구의 민심에 기대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 바른 길을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자신의 생각이니까 그런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최근 한 1, 2주는 약간 소강 상태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바람이 좀 많이 불었거든요. 이번 전당대회 첫 번째 바람은 김웅희 의원이었습니다. 네. 김웅희 의원이 가장 먼저 초선 바람을 일으키면서 내가 나가겠다. 그리고 김웅희 의원은 사실 그 김종인 전 대표도 만났고 이렇게 해서 그 뒤에 김종인이 있다. 뭐 이런 게까지 있으면서 바람이 좀 세게 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유승민계라고 하는 뭐 당내에 몇 명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사실 김웅희 의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이 또 이상하게 불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으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바람은 또 불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당대회 투표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낮습니다. 2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들이 70%가 다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017년부터 핸드폰으로 하는 모바일 투표를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도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고 뭐 전화도 하고 이랬는데 2017년 그 편한 모바일 투표를 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25%에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2017년, 2019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투표율이라면은 조직표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중진들의 표 모으기도 저력을 무시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바람이 김웅바람에서 이준석 바람으로 확 불었단 맞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이준석 바람도 계속 불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투표율은 그러면 과거처럼 25%에 머무르지 않고 50% 과거에 체육관 선거할 때 70%까지 했습니다. 그런 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투표율이 올라가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확실히 됩니다. 하지만 투표율이 계속 저조하다면 중진들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길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짧게 하나 물어봅시다.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요. 저는 바람이 최근 며칠 새는 약간 좀 잠잠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요? 막판 중진의 스퍼트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감정으로 막 흐르다가 한번 차분히 돌아보는 거거든요. 아 그렇다면 대선 이기기 위해서 당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성을 다시 찾고 조금 냉정하게 본다면 당 중진의 실력도 무시할 수 없는 건 아니냐. 저는 뭐 이렇게 예측합니다. 오늘이 3일이고 11일이 다음 주 월화 이제 투표에 들어갑니다. 최경철 의원이 맞는지 틀린지 가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11일 오후 2시에 나옵니다. 네. 예. 김영준.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입장을 저렇게 대구에서 밝힌 것 어떻게 보면 좀 앞서가는 자의 여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도 있고 자기가 어느 계층의 누구를 대변하는가. 젊은 계층의 입장에서는 또 박근혜 그 어르신들하고 달리 조금 더 냉철하게 이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오히려 역으로 보면 국민의힘도 그와 같이 정리해 가는 것이 저는 옳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대구도 아까 뭐 최경철 의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좀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만 있지만 탄핵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오래 감옥에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뭐 동정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좀 오히려 제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서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말하는 분들과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말하는 부분 사이에 어떤 괴리들이 있을 수 있다. 큰 틀에서 그냥 그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책임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나는 말하자면 뭐 민주당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지. 뭐 이준석 잘하네. 그거하고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경철 의원의 얘기처럼 상당히 이렇게 지금 세게 바람이 불고 또 30%의 여론조사에서 막강하게 올라갔을 때에 충분히 1등을 할 수 있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앞서 나가니까 중진들 간의 단일화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옵니다. 나경원, 주호영 두 후보 성을 따서 나주 곰탕연합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일단 나경원, 주호영 두 후보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른바 그 나주 곰탕이란 말 들어보실 텐데. 글쎄요, 뭐 주호영 후보랑 저랑 아무래도 경륜이 있는 후보이니만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연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뭐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같은 관점에서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누구는 이준석 후보를 0선이라고 하고 누구는 마이너스 3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후배를 이기기 위해서
다선들이 무슨 단일화한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각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당을 혁신하고 내년 대선을 이길 것인지 자기 주장과 방법을 정확하게 당원들에게 알리고 끝까지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이 단일화의 단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일단 두 분 말 들어보면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위적인 단일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1, 2위 간의 단일화는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각기 대표하는 또 약간 층이 달라요.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호영 대표의 표가 나경원 대표 쪽으로 다 간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나 후보의 표가 주 후보의 표 쪽으로 간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또 당내 선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 현재 이런 구도에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청년층 입장에서 보면 국내 힘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공정으로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제 정치라는 게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길 거면 완승을 하는 것이 당 미래에도 좋을 것 같고 또한 이 당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집단 지도 체제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다들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되더라도 본인 생각을 관철시키는 당 운영이 아니고 여러 경륜을 살리든가 참신함을 살릴 수 있는 집단 지도 체제 유사 형식으로 당을 운영하겠다 이런 정도의 공헌을 해주시면 아마 당원들 입장에서도 크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께는 조금 부담을 덜 주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준석 후보가 무난히 이길 것 같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어느 쪽이세요?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박빙일 것 같고요.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이제 여론조사도 훨씬 더 올라갔고 나 후보나 아니면 주 후보는 좀 빠진 이런 양상을 보이지만 또 다른 한 면을 보면 다른 두 분의 후보의 표가 양쪽으로 쏠려갔어요. 그것은 어찌됐든 2파전 내지 그러니까 2파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과정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 후보와 나 후보 사이에 지지자들은 분명히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고 결국은 1대1 구도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월화가 이제 투표 시작인데 시간이 아마 시간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더 있다 그러면 주 후보와 나 후보가 조금 유리한 국면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좀 벗어나 있는 김준혁 교수 전망이 궁금한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에 가서 그런 발언을 했다. 공적인 의리와 사적인 의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래를 내다보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그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일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공적인 의리와 사적인 의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 공적인 의리. 그러나 사적인 의리, 아들하고의 관계. 그러나 참 안타깝지만 내가 이 이후에 죽은 이후에 내 아들한테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잘해요? 뭐 그래도 세자로 다시 책봉하고 뭐 또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또 왕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준석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저렇게 공적인 의리와 사적인 의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층 혹은 당원들이 상당히 반응을 할 거다. 제가 왜 또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보냐면 지난번 민주당 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내용과 결국 투표에서 당선된 내용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런 투표율이라든가 당 내부의 분위기 때문에 실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론조사의 분위기하고 지지율과 실제로 이 선거 결과의 지지율이 거의 같은 경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차기 대선을 위해서 좀 더 쇄신, 혁신의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준석 후보 대구에서 이제 뭐 전부 다 대구 갔는데 공교로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구에 간 겁니다. 대구에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뭐 맞춰서 가지는 않았겠죠. 원래부터 잡혀 있었던 일정이라고 하지만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후보가 분명히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힘을 실어주러 간 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게 지난번 토론 때 만약에 내가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겠다 아니다 OX 문제를 준 적이 있는데 그때 딱 이준석 후보만 O를 들었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표가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오겠다. OX로 답해 주십시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세 분은 반대하셨고 이준석 후보 답변을 자주 듣게 되는데 다시 모셔오고 싶습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에서 보여준 역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또 필요한 역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모셔온다면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선대위원장 역할을 제가 언론에 제시한 적이 있고요. 다만 이것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우리 야권 단일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을 모실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수락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왜 다시 모셔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난 보궐선거 때 경험이겠죠. 사실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제3지대 내지 다른 후보를 통해서 국민의힘과의 각을 세우는 행보를 하겠다고 한번 공언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보는 사실 지금 주춤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김종인 위원장의 지난 보궐선거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전략이 사실은 통했기 때문에 이제 당선이 오세훈 후보가 됐고 그때 이준석 후보도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라는 말이 있어요. 야권 단일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는 것을 원할 경우에 선대위원장 역할을 원할 경우에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어서 그러면 국내심에 모시고 들어오는 것이냐 아니면 오는 시기에 대한 말이죠. 야권 단일 후보가 선출된 뒤에 김종인 위원장에게 선대위원장을 맡길 것이냐 이런 시기의 문제는 좀 오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야권 단일 후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일부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본인의 마음속에 어떤 구도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살짝 들긴 들었습니다. 최경철 의원, 일단 국민의힘 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후보 손을 들어준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그에 조응을 해서 김종인 위원장 한번 모시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만약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되면 아마 흔쾌히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자신이 무언가 하고 싶은 역할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저는 당대표의 역할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전 당대표가 몇 달 만에 다시 돌아와서 또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당대표의 얼굴이 보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더구나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만약에 된다면 이준석 당대표는 원외인데 원외가 정말 좀 할 일이 좀 적거든요. 여러 가지 존재감도 떨어지고 이런 측면에서 또 상황 정치를 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보인다면 자신의 당대표로서의 위상만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 모시는 게 훨씬 더 자신의 발전도 물론이고 당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용구 법무차관 오늘 사표가 수리됐는데요.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블랙박스 영상 지워달라 요청했었고 또 합의금 1,000만 원 준 사실 드러났는데 그 1,000만 원은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잠시 후 여기 내리시면 돼요. 다 붙여 이거. 다 붙여 이거. 너 뭐야? 택시기사야 택시기사. 얘기하지 말라고. 네? 신고할게.
뭐가 지어봤어요? 네? 다 찍혔습니다. 경찰서로 갑시다. 예, 보면은 좀 술이 취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 택시 기사가 했던 말도 있고 또 이용구 전 차관의 얘기도 있는데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실까요? 이제 기사님이랑 합의하고 영상 지우신 거 맞으신가요? 오늘 안 줬어요? 어제 입장문에서는 영상 제출돼서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아, 그 객관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니까, 다쳐. 그런 취지죠. 일단 변호인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운행 중 아니었다고 지금도 확신을 하시나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폭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사 중인데 그 말씀드리기가 사람이 나한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어. 그때는 요번에 경찰 조사에 갔을 때는 진정성이 없는 거야. 요번에 이용구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기사님이 얘기한 거하고 틀린 부분들이 좀 있대. 그래서 나오셔야 된대. 어떤 점들이 좀 틀렸어요? 그쪽에서 말하는 것들이? 전화상으로. 뒤에서 기사님이 와서 문 열고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그래.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왜 거짓말을 시키라고 그래. 내가 바로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이제 경찰한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용구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뒷문을 열고 해문은 제가 가벼워지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떠냐고 이용구 씨한테 뭐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저런 경우에 만약에 쭉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저 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또 합의금 주고 지워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단 본인 행위에 대해서는 뭐 특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폭행을 했을 경우에 운전자를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저 영상을 가만히 보니까 바깥에 풍경이 좀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 영상만 보면 운행 중인 사실도 그대로 드러나고 그다음에 폭행 장면은 뭐 그대로 찍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조사의 필요성이 없는 거죠. 저 증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특가법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조사한 경찰관이 저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해당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사실 큰 문제죠.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이용구 전 차관의 경우에 만약에 합의금을 주면서 영상을 지워달랬다고 하면 그러니까 영상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만 한 거하고 이익을 제공하면서 만약에 지워달라 그랬다면 저거는 이제 본인의 범죄에 해당하는 증거지만 남이 지우도록 교사를 했으면 교사범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증거인멸죄 교사범으로 의율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쟁점은 1,000만 원 준 것이 합의금이냐 아니면 지워달라는 데 대한 대가냐인데 사실 구별은 쉽지 않지만 합의금 1,000만 원 정도라면 특가법을 무마하기 위한 금액으로 보이지 단순 폭행을 무마하기 위한 금액치고는 너무 크거든요. 그렇다면 특가법을 인식하고 특가법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결과를 의도하고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죄의 교사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보다 크다. 현재 그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특가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증거인멸죄가 따로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정 범죄 구성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거나 그럴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따로 있고요. 본인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내가 없애는 것은 증거인멸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교사하거나 돕는 것은 또 별도의 죄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영주 의원, 지금 저 사건이 일어난 게 지난해 11월이고 이용구 차관을 임명한 게 12월이거든요. 저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요?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적절하게 말하자면 뭐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본인에게 그런 것을 물어봤을 때 본인이 전혀 문제 없다고 답할 가능성도 많이 있고 또 본인 스스로는
일정하게 그런 금액에 뭐 송금을 했다거나든지 그런 것들 자체가 택시 기사가 별다른 어떤 이런 자기의 어떤 면피석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 자체가 명백하게 어떤 의도든 택시 기사로부터 다른 어떤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부분에 취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끝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 나오는데 그 내용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는 기류를 보이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 사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제단체 회장들 4대 그룹 대표들 만났죠. 거기에서 최태원 회장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답변이 조금 달라졌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나가게 되면 그 중소 중견 협력업체들도 동반해서 진출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국내 일자리가 더 창출이 되고 더 많은 그 기회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예, 고충을 이해한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해왔던 답변과는 조금 다른데 혹시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좀 지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러면 김준혁 교수께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한 달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제게 그 사면에 대해서 제 주변 사람들 어떠냐고 좀 물어봤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한 50대 50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 70대 30 정도로 사면을 좀 해야 된다. 제가 지역에서 시민운동 하고 있는데 시민운동 관련자들도 뭐 지금같이 이 현실에서 이재용의 회장의 어떤 그 사면 정도는 우리가 용인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발언들을 좀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상당히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아마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아마 대통령의 고민과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때문에 사면을 해주면 좋겠다고들 얘기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측면과 또 이런 그 백신과 관련된 이렇게 도입 과정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성이 상당히 많이 작용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죠.